런던 이스트엔드의 밤은 원래부터 조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공기는 눅눅했고 사람들은 하루를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값싼 숙박업소 안은 늘 붐볐지만 그 안에 머무르려면 당장 오늘 밤 잘 돈이 있어야 했죠.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이트채플의 밤은 그렇게 생계 때문에 거리로 밀려난 여성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밤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잠자리만 구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밤거리를 노리는 누군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름이 남은 사람은 메리앤 니콜스였습니다. 그녀는 숙박업소 안에 머무를 돈이 부족했고 결국 다시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잠깐만 더 버티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 뒤 다시 화이트채플의 어두운 길로 걸어 들어갔죠. 그 전까지는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밤이었고 순찰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벅스로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방금 전까지도 이상이 없던 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지나쳤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같은 거리에서 같은 밤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던 사람이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화이트채플의 밤은 원래 위험했지만 이건 단순한 불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뚜렷해집니다. 두 번째 사건의 중심에는 애니 체프먼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돈을 벌기 위해 거리로 나간 상태였고 누군가의 눈에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밤길을 오가는 건 이곳에선 낯선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익숙한 움직임 뒤에 아주 짧은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벌이 29가에서 체프먼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첫 사건만으로는 누군가가 우연히 희생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건은 그렇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은 반복됐고 훼손의 정도는 더 커져 있었습니다. 같은 빈민가, 같은 밤, 같은 방식으로 거리의 여성들이 노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죠.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계속 이어질 무언가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이름을 갖게 됩니다. 신문사로 편지가 도착합니다.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말하는 내용, 경찰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표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진짜인지 장난인지 과장된 흉내인지 그때는 아무도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역시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자극적인 장난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 거죠. 그 판단이 흔들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화이트채플과 그 주변에서 이른바 더블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두 건의 사건이 이어진 겁니다. 하나는 버너 스트리트의 더필드의 야드 근처, 또 하나는 마이터 광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전날까지 편지를 장난처럼 보던 시선은 이 시점부터 더는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예고하듯 떠들어댄 직후 실제 사건이 연달아 터진 겁니다.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는 사건 직전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밤길을 걷는 남녀. 그 장면만 떼어놓고 보면 특별할 게 없어 보입니다. 화이트채플에선 흔한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이동이 끝난 자리에서 곧바로 시신이 발견됩니다. 일상적인 밤길이 한순간에 살해 현장으로 뒤집힌 거죠. 그런데 그날 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캐서린 에도우즈는 유치장에서 풀려난 뒤 이동합니다. 자유를 되찾은 직후였고 다시 거리로 나선 상태였죠. 이후 한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녀 역시 마이터 광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여기서 수사는 더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는 더 심각한 훼손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신장 적출까지 확인됩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 인근에는 낙서까지 등장합니다. 이상한 건 단서가 늘어나는 것 같을수록 수사는 더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낙서를 지워버립니다. 당시 상황에선 그 문구가 더 큰 소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남겨야 할지 없애야 할지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흔적이 현장에서 사라집니다. 한편으로는 개를 투입해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범인이 아직 멀리 벗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준비와 활용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단서를 따라잡아야 할 시점마다 뭔가가 늦거나 빠지거나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정작 손에 잡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또 다른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번에는 화이트채플 감시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전해진 이른바 프롬 헬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더 노골적이었고 함께 도착한 것은 신장 반쪽이었습니다. 이 우편물이 정말 범인과 연결되는지 아니면 끔찍한 모방인지 여기에도 확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시작된 공포가 이제 우편과 소문, 낙서와 기사, 경찰의 판단 하나하나를 타고 더 넓게 번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골목 하나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든 이어질 수 있다는 감각. 범인은 얼굴도 드러내지 않은 채 도시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건은 이전과는 다른 장소에서 벌어집니다. 더는 어두운 길가가 아니었습니다. 메리 제인 켈리는 도르세가의 밀러스 코트, 방 안에 머무르던 상태였습니다. 바깥을 떠돌던 사람이 아니라 실내로 들어와 몸을 숨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적어도 거리 한복판보다는 안전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도 무너집니다. 켈리는 집 안에 머물다 다시 움직였고 결국 방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전까지는 거리에서, 골목에서, 야외에서 반복되던 공포가 이제 실내까지 침투한 겁니다. 문이 있고 벽이 있고 잠깐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사건은 가장 폐쇄된 장소에서 가장 충격적인 형태로 남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하나를 확실히 느꼈을 겁니다. 이건 밤거리를 조심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 범인은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아무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경찰은 늦게 진입합니다. 마지막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고 현장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사는 계속됐지만 그 뒤로 범인은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 흔적이 남았고 여러 이름이 오갔고 편지는 계속 논란을 낳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죠. 결국 화이트채플에 남은 건 반복된 밤길과 끊어진 마지막 동선들입니다. 숙박비를 마련하려 거리로 나섰던 여성들, 평범하게 보였던 동행 장면, 방금 전까지도 아무 일 없던 골목, 현장에 남았다가 사라진 단서들, 그리고 진짜인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편지들. 사건은 점점 커졌는데 범인의 얼굴은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마지막 사건이 실내에서 벌어진 뒤에도 그 흐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난 건 피해자들의 움직임이었고 끝나지 않은 건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였죠. 그래서 이 사건은 오래 지나도 단순히 옛날 연쇄살인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거리의 위험이 집 안까지 들어왔는데도 결국 아무도 그 사람을 붙잡지 못했으니까요. 당신이라면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이었지만 놓쳐버린 순간이 어디였다고 보시나요?